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올해 마지막 금통위 이슈 굉장히 주목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상 밖에, 그러니까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3%로 내렸습니다. 이제 금통위원 6명 중에 4명 위원이 이 의견을 냈다라는 게 이제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경제 성장률도 1.9%로 낮췄습니다.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에 대해서 긴급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지호 LS증권 리테일사업부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뵀는데 또 시기 적절하게 나와주셔서 오늘 좋은 전략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금통위 예상을 깨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깜짝 인하입니다. 기준금리를 3%로 이제 내렸습니다. 0.25%포인트. 속 뜻을 보니까 경기 둔화 리스크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모양이에요. 트럼프 2.0 시대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한다라는 의지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은 사실 기준금리 인하는 반기는 호재거든요. 방금 전에 사장님께서 정확히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중요한 게 좀 됐죠. 한은행 부총재무님께서 지금 무엇에 제일 관심입니까? 여쭤봤을 때 첫째가 성장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 둘째가 환율, 세 번째가 파이낸셜 컨디션, 금융 여건, 네 번째 물가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사실 오늘 금리 인하 전까지 동결 가능성을 다들 높게 봤었는데 여하튼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성장을 중시하고 있다는 거를 내비쳤었고 오늘의 결과치도 결국은 성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어쩌면 빠른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좋은 거 아니냐 물어보셨는데 기본 배경은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좀 불안불안한 요소도 커지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사실 그렇게 본 거는 너무 당연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2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었고 3분기가 아마 전분기 대비해서 0.1 정도였으니까 매우 부진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왔지만 올해 전망 원래 성장률도 원래 2.5에서 2.1로 낮췄고 내년에 1.9, 내후년에 1.8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성장률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내수 안 좋은 건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아니 트럼프가 들어왔는데 이거 관세 막 때리고 한다고 하니까 수출 쪽도 흔들리나? 결국 우리가 내수와 수출 둘 다 상당히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고 흥미로운 점은 3년물 국채 금리가 이미 좀 내려오고 있었어요. 오늘 그러다가 2.7이니까 연중 최저 경신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러한 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 좀 활력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배경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 나빠짐의 정도가 확산되고 있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결과보다는 기준금리를 인하한 동기가 더 중요하다. 근데 경제 성장에 대한 불안감 이게 시장에도 반영해서 현재 주가지수 보니까 코스피가 또 하락 전환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런 점들이 있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환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금리가 이번에 동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이들이 환율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장중에 1,410원을 넘어서 2년 내 최고치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 2.0 시대 되면 강달러가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워낙 약세를 받을 텐데 그럼 환율이 1,400원대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여기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했는데 이 예상을 깬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고민스럽죠. 아까 말씀했지만 한국은행에서도 성장률이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하는 주제고 두 번째 환율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원화가 더 약세로 가면 어떡하지 고민을 했었지만 오늘 시장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1,400원이 순간 넘어갔지만 1,390원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환율이라는 게 물론 이런 금리 차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 GDP에서 이 나라 각국의 나라가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의 비중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미 원달러 환율을 보고 봤을 때 1,400원대는 우리 경제 수준을 충분히 반영한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우리가 경제가 아주 성장할 때는 1,000원대도 갔었죠. 그 정도는 못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 1,500원을 갈 정도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신호는 없기 때문에 여하튼 환율 이슈도 한국은행의 이번 같은 금리 결정도 원달러 환율이 추가 약세가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아마 인하에 나서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장, 두 번째 환율, 그리고 세 번째 금융 환경, 네 번째는 물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가 같은 경우에는요. 물가 인하로 봤을 때 사실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요건은 충족이 됐었습니다. 네, 다른 게 이제 신경 쓰여서 동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한국 경제의 체력하고도 맞물리는데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 심각하잖아요. 이 급증에 대한 우려. 그래서 이게 결국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경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걸 두려워했죠.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면 어떡하나. 근데 증가율은 좀 늘어나고 있지만 뭐 여력이 있어야 부채가 더 늘겠죠. 지금 뭐 GDP 대비 가처분 소득을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낮은 수준에 와 있고요. 가계부채 얘기하고 있지만 민간 부채 증가율 자체가 높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기업 부채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한편으로는 금리를 낮춰주지 않으면 뭐 기업이건 가계건 한계 상황에 가는 곳들도 너무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는 좀 이미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가계부채 이슈로 증가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부동산 문제를 언급드렸지만 사실 늦은 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가 기준금리를 25bp 베이스 포인트 인하를 하면 뭐 경제 성장률이 0.07%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서 그 리스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을 효과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한 자체가 어쨌든 보면 주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조금 더 그 투자에 도움이 되고 그렇죠. 빚 조달에 대한 두려움을 좀 낮춰주는 효과는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두렵죠. 기업에 한계 기업이 나오고 가게가 더 힘들어지면 내수가 힘들어질 것이고 수출 기업들도 더 힘들어지면 정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 신정부 구성이 거의 이제 윤곽을 드러낸 상태인데 우리로서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 경제 정책을 조율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재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여기에 스콧 베네센트가 공식 지명이 됐는데 월가 헤지펀드의 매니저로 유명하죠. 근데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이에 좀 반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P 500 지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4.26%로 떨어졌어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요. 괜찮은 신호인지 좀 궁금해 보입니다. 일단 베센트는 뭐 동료가 재무장관이 됐으니 좋아하겠죠. 그 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공화당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 자유주의자면서 동시에 재정적 보수주의자를 공화당이 보통 상징합니다. 재정적 보수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정 적자를 좀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관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한국의 가장 배셋이 됐을 때 좀 걱정되는 부분은 결국 그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IRA 같은 거 건들겠죠. 보조금을 안 나가게 하겠다는 정책. 이게 아마 우리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한편으로 시장에서는 베센트 얘기를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거는 놀랐다기보다 당연했겠지만 그 미국의 무역 대표부란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리어라는 분이 됐어요. 근데 교보문고 같은 데 서점 가시면 요즘 경제 코너에 그 요즘 갑자기 어떤 책이 하나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는 어쩌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의 책입니다. 자유무역이라는 황상인데 사실 그리어란 분이 그분의 비서실장 출신이거든요. 44밖에 안 되는데 임명한 거죠. 이거 무슨 말을 하겠죠? 1기 트럼프 때보다 더 강력하게 관세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베센트 같은 다시 회자되는 그렇죠. 베센트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IRA 감축법을 손을 댈 것이고 그리어가 됐다는 거는 결국 관세 보조금 정책이 상당히 강하게 그 우리를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은행과도 맥락이 통하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이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결국 수출마저도 여기 막힌다면 우리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인하를 했는데 여하튼 뭐 그리어가 된 그 부분은 우리가 1기 때 로버트 하이저 하면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 어떤 자유무역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분이거든요. 그 책을 뭐 제가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읽어보시면 가끔가끔 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구체화된다는 것이 상당히 두렵고 어떤 의미에서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맞아요. 전제. 이게 화이저가 생각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미 가시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벌써 나왔죠. 이제 그게 이제 지목이 된 게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산 물품이 멕시코와 그리고 캐나다를 통해서 물품이 유입이 되는 게 굉장히 싫다라는 의지가 표현이 됐고 특히나 그 이민자들 그리고 마약 그런 부분에 대한 거래에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런 섹터들도 사실 떨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 이미 벌어진 걸 갖고 얘기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다 아는 거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매우 두려운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미국이 현지에 공장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 방법이 주로 당근을 주는 정책이었어요. 보조금 줄 테니까 우리나라 와서 미국 와서 공장 쳐. 이게 바이든의 정책이었다면 트럼프는 그냥 이런 거죠. 여기서 공장을 치면 법인세 인하해 줄게. 여기서 생산 안 하면 그냥 너희들 못 팔 거야. 협박을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과거에는 뭐 프렌드 쇼링이라고 해서 우방국, 뭐 동남아 인도에도 많이 공장을 짓게 했었고 미국이 허용을 해줬으니까. 니어쇼링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멕시코, 캐나다가 상당히 니어쇼링의 어쩌면 근접 국가였죠. 근데 이제는 그냥 리쇼링입니다.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야 된다.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미. 트럼프 정부에서는. 뭐냐면 첫째는 미국 내 생산이어야 되고 두 번째 미국인이 생산해야 되고 세 번째 이게 무서운 건데 부품도 미국에서 조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는 부품이 공장이 거기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거한테 다 막히는 거고 아마 이후에 또 예측할 수 있는 좀 불안한 부분은 그런 소위 중간재라든가 그 조립하는 곳의 대표적인 나라 또 어디 있냐면 베트남이 있어요. 지금 말이 안 나오지만 어느 순간인가 베트남에 대해서도 사실 우회 기지를 다 한번 관세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얼마까지 부과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세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트럼프의 거래 시도가 한국 기업에게는 그리 뭐 좋은 뉴스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런 예상을 했다면 아마 한국은행도 동일한 예상을 했을 것이고 오늘 얘기는 결국 수출기업들에게 상당히 구름이 끼고 있구나 그런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는 미국 내에서 뭔가를 하고 투자를 해라라는 건데 이 요구를 맞춰주기가 참 쉽지는 않은 현실이고요.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 보조금 혜택에서도 뭐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3.6% 시가 대비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으로 보여주시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분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결국 이러한 우리 자유무역이라는 거의 장점은 서로 싸게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게 끊긴다면 다 원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좀 약간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원가 절감형 아웃소싱 시대는 끝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 아웃소싱이 끝났을 때 그럼 비싸게 생산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공장이 유턴들 할 겁니다. 지금 유턴 공장 한 수가 거의 100배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공장 지면 뭐합니까 미국에? 공장을 짓고 났을 때 미국의 노동력의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지금 비싼 인건비가 있고 반이민 정책으로 사실 숙련 노동력들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미국의 노동자들 하면은 뭐 백인들도 있겠지만 백인들도 그렇게 뭐 아주 노동력이 우수하다고 보진 않고 라티노들은 특히 또 뭐 게으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장 짓고 나서 미국 노동력 문제를 어떤 생산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또 약간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 받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좀 공장 자동화 이런 쪽에 상당히들 많이 찾고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원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 이게 커지고 있지 않나. 이게 전반적으로 좀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실적도 연관이 되는데 내년도에 코스피에 실적이 한 236조 번다고 돼 있거든요. 거의 24% 전년 올해 대비해서 늘어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 기대치가 좀 내려오는 구간이 사실 올해도 실적은 꽤 제 생각보다 괜찮았지만 그 한국 증시가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가시성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과 밖에서 유망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AI 소프트웨어나 로봇, 공장 자동화 근데 이제 로봇이 딱 로봇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게 뭐가 있냐 뭐
그런 고민은 다음 비싼 문제고.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근데 노동력은 상당히 고민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미국 공장이 많아질수록 숙련 노동자가 없고 아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엔지니어링 때문에 되게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트럼프가 왜 집권했을까 봤을 때 노동자에 대한 지지 때문이었는데 노동자의 지지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우리 기업들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세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호재 이런 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국 경제 충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시장이 좀 하락 반전된 거 약간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 증권 경제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사설 같은 데 보면은 국장은 이미 망했다 올해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좀 용기를 줘야 되는 입장인데 약간 좀 아쉽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를 봤을 때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한 트럼프 정책을 반영하면서 S&P 500 지수가 52주 신고가를 52번이나 또 달성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주 낙수 효과, 가상화폐까지도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거 너무 대두되는 상황에서 투자를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시나요? 여기서 뭐 제가 여기서 뭐 미국이 좀 뭐 꺾일 것이다 이런 말은 모르겠죠.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데 버블은 끝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린스펀이 했던 말인데 아마 이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옛날에 슐러 교수가 말했던 밸류에이션 기법을 적용해 보면 이건 이미 뭐 언제 꺼져도 뭐 의심하지 않는 이상하지 않은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꺾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하튼 미국의 주조주들이 얼마나 더 끌고 갈 수 있냐.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한국은 이렇게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참 묘합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어요. 뭐 삼성전자 때문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여하튼 한국 증시의 청산가치 기준 밸류에이션, 즉 PBR로 보면 이미 0.85배에서 조금 올라온 수준이거든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하단을 열어봤자 상당히 제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시장에서는 종목 플레이는 가능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럼 무엇을 살 것이냐가 하나 남겠죠. 한국 증시에서. 첫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우리에게 그나마 모멘텀이 있는 거는 저희 밸류업이라는 기대가 결국 밸류업으로 될까요? 정책적으로 그런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뭐 우리 증시에서 과연 한국이 왜 PBR이 이렇게 낮냐 물어보면 ROE가 낮아서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튀네요. 지금 밸류 관련주 보니까. 그렇죠. ROE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익을 많이 벌거나 내 주식수를 줄여야 되는 건데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거나 그럼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뭐 삼성전자는 좀 반응이 덜했지만 하여튼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게 나온 종목이나 아니면 배당 성장형 스타일, 배당만 많이 배당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라 배당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커지면서 번 돈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기업, 배당 성장형 주식들이 있는데 그런 주식들은 매우 주가가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선호 스타일은 이런 배당 성장, 이런 주주 가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뭐 특정 정치적인 거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누가 뭐래도 상법 개정안이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지 여부가 주식시장에 좀 어떤 활력을 불어넣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주주 환원 정책의 진심인 기업들은 주주들의 신뢰를 받아서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네요. 그렇죠. 결국 상법에서 회사의 이익 외에 이사회에서 이사회 충실 의무에 결국 주주에 대한 의무도 들어간다면 이거는 굉장히 한국 증시의 혁명적 변화죠. 일본 주식도 그랬고요. 미국 주식도 이렇게 올라왔던 배경에는 결국 주주의 눈치를 봤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두워 보이지만 그럼 경제가 어둡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식이 싸져 있다는 기회가 온 거 아닐까요? 이랬을 때 좀 그러한 변화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에 둘 시기가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금통이 끝났고 이제 미국 FOMC 이제 마지막 12월 FOMC 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조언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보다 내년 1월 20일에 드디어 트럼프가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나오는 이슈가 미국의 재정 이슈예요. 물론
뭐 레드 스윕으로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아마도 미국의 재정 이슈가 내년 상반기에 여러 가지 정책 불확실성과 맞물려 가지고 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과거 2007년 이때 사이클도 트럼프 집권 이후에 정책 전환 과정과의 불확실성이 나왔을 때 한국 증시의 전체 이익 기대 수준이 확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내년 상반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그 구간에서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주가가 빠진다 여부를 떠나서 좀 그러한 변동성을 반영하는 구간이 우리 앞에 나와 있다면 12월 자체를 배당 성장주나 이런 쪽으로 좀 연말 투자는 하겠지만 그리 목표 순위를 높게 잡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하고 대답을 해보니까 국장에서는 밸류업 기대주 좀 계속적으로 봐야겠다 이런 답을 좀 얻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윤지호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저희 증시 긴급 진단 좀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주 나와서 좀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